메시지가 이제 스토리텔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데,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방탄소년단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노래 가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메시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감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을 때 더 큰 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히 뮤직비디오와 온라인 설치 영상 같은 데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세계관과 메시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애매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이 화면을 한번 잠시 같이 봐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화면일까요? 혹시 짐작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티오리 아미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미의 방입니다.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와 각종 영상, 이런 곳들에 나와 있는 온갖 자료들을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연관되는 것들을 서로 구분되게 연결시켜 놓은 장면입니다. 이 시오리 아미들이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벽에다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수니까 당연히 앨범이 출발점이 될 텐데, 그 앨범에서 출발해서 전통적인 매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진, 소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플랫폼, 그다음에 영상 매체, 그다음에 사운드 매체,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을 넘나들면서 인터미디어 현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트랜스미디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매체 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흩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의 핵심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 일이 바로 관객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0세기의 한 100년 정도를 쭉 보시면 그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관객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객의 역량은 21세기 들어서 20세기 전체와 비교해도 그 이상을 넘을 만큼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뉴미디어 때문이죠. 뉴미디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SNS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예술에서는 예술을 만드는 사람과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은 사실 엄격하게 구분이 됐었어요. 지금의 SNS 플랫폼 위에서는 예술가든 관객이든 모두가 유저이고 어카운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네트워크 상에서 수평적이고 탈중심적인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객들은 예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해석을 하고 작품 생산에도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관객성의 변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의 의미와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만든 사람이 준 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관객이 어떤 다른 것들과 이 컨텐츠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의미와 쓰임이 재규정되고 재창조되면서 새로운 배치들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해서 아까 그 생산자의 측에 포커스를 맞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변화된 관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이 변화된 관객의 위치가 핵심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보다는 저는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책에서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작품의 범위라고 하는 게 생산자가 만든 대로 고정된 것도 아니라 관객이 어떤
어떤 다른 작품하고 어떤 다른 컨텐츠하고 연관 짓느냐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예술가가 생산한 영상만이 아니라 관객이 생산하는 어떤 컨텐츠들과의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의미가 변형되고 생성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이미지에는 관객의 생산품, 어떤 생산 컨텐츠까지 같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이 개념을 만들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와 수용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명확한 경계가 유지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가, 예술 작품, 예술가와 관객의 관계,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어떤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예술과 관련된 모든 개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컨텐츠를 어떻게 지금의 어떤 매체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하느냐, 이거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시대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이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어떤 양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재정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해야 하는 어떤 그런 변화의 시기에 아주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제가 제시하게 됐던 개념이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시대 정신이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씩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위계들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고 점차 평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흐름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4.0 시대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이점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우리는 생산과 소비의 서사로부터 공유와 돌봄의 서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획일화되어 가던 어떤 세계화의 흐름,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고 통합된다라고 했을 때 다양성 그 자체를 존중하며 이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언어나 특정한 인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보고 있고요. 그게 세계화의 그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산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재발견되는 세계화 4.0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소비의 어떤 이분법,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어떤 서사를 통해 상품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대 정신을 잘 포착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 모두가 컨텐츠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재해석하고 확대하고 재창조하게 되는 바로 그 쉐어링, 공유의 어떤 서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되어 있는 이런 소비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컨텐츠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컨텐츠의 변화는 어떤 시대 정신의 변화를 깔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